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2023년 2월 28일 국회의원 성일종 올림. 자, 다음으로 서산시의회 김맹호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신 걸로 저한테는 이제 통보가 됐는데. 도착 안 하셨어요? 예. 다음으로 맹정호 전 서산시장 참여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임진범 서산문화재단 대표 참석하셨습니다. 전 서산시의회 의장 이철수, 장승재 두 분 나란히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님, 이현희 의원님, 이용국 의원님 참여하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다음으로 서산시의회 의원님들을 일괄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소개해드린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수희 부의장님, 이경화 총무의장님, 안원기 산업건설위원장님, 가선숙 의원님, 강문수 의원님, 은숙이 의원님, 안동석 의원님, 안효돈 의원님, 이정수 의원님, 조동식 의원님, 최동묵 의원님, 한석화 의원님 참여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서산시를 대표하시는 서산시의회 의원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인수 의회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공공정책평가협의회 중앙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남도 이동기 공공정책협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전남도에서 이렇게 멀리서 오셨죠?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동국대 박병식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협회 공창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 박경환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 토론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에 임하신 우리 기자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산방송 가대현 대표님, 충청투데이 김덕진 기자님, 충청뉴스라인 박만식 기자님, 중앙메일 김규환 기자님, 데일리한국 이소웅 기자님, 전국메일 한상규 본부장님, 충청타임즈 김영택 기자님, 기트뉴스 최종원 본부장님, 서산시대 최미양 국장님과 김선영 부장님, 충청탑뉴스 가금현 대표님, 서산포스트 가재군 대표님, BCN 백승일 대표님, 신화일보 이영채 기자님, 시대전환 백다현 편집장이 또한 유튜브 상인대화 취재를 위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서 취재에 응해주신 우리 기자님 모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사가 있겠습니다. 충청남도 김태훈 지사님의 미니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지사 김태흠입니다.
기후환경 위기와 탄소 중립 정책 토론회 개최를 위해 임재관 충남지회장님을 비롯한 토론자님들께 애쓰셨고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 우리 충청남도가 대면한 기후변화에 대한 현실과 도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대안과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과제를 나누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오시진 않았지만 이렇게 저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를 축하해 주시는 지사님께 우리 안 계시지만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이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몇 분을 모셨는데요. 우선 서산시의회 김맹호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김맹호 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서산시의 의장 김명호입니다. 미리 와서 인사드려야 되는데 좀 제가 멀리 가 있다 보니까 어디 좀 늦었다는 말씀 드리고 서산시에가 14분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대표해서 인사드리는 점 무한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인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 환경 위기와 탄소 중립 정책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충남지회 임재관 지회장님, 서산태양환경운동연합 이희출 사목자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띤 토론을 해주실 충남연구원 이상신 박사님, 가국일 박사님, 서산시의 김용경 운영위원장님, 박상무 박사님, 충남정책포럼 최민수 대표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 구조대도 된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은 18세기 산업혁명에 비견되는 탄소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최근 30년 사이 평균 1.4도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래 세대를 배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의무로 이행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탄소 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일종 국회의원님과 이광석 시장님의 그 축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공공정책평가협의회 중앙회장 동국대 박병식 교수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박병식 교수님 해주시겠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가 서산시의 발전에 새로운 jun기,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병식 동국대 김병익이고요. 정말 이 공공정책평가협회는 한국의 공공부문이 한국 사회를 이끌고 있죠. 그 공공부문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평가하고 모니터해가지고 공공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점검 지원해주는 그런 한 5,000명에 가까운 기획분석평가 전문가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정말 이 서산시에서 이렇게 세계적인 지구 환경 위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우리
임재관 회장님이 주도되어가지고 이런 행사를 개최한 것에 대해서 매우 의미가 있고 정말 지방자치 진정한 뜻을 구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귀한 분들이 같이 세계적 흐름을 파악하면서 주도적으로 지역 스스로 대응책을 같이 모색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다는 점에서 또 참석이 된다는 점에서 정말 서산 시민들의 자치의식과 또한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세계적 환경에 등한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느낄 수 있어서 저도 매우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그 서산시 의원님들 14분의 의장님과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같이 이렇게 시민단체적 점검 모임에 같이 힘을 실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세계적 문제를 우리 한국이 주도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1972년도에 로마 클럽에 있어서 세계적인 자원 위기를 제시했고 1991년도에 20년 후에 리오 선언을 통해서 이 환경 문제가 본격적으로 됐고요. 그 이후에 30년 동안의 흐름 속에서 지금 오늘 정말 세계적인 여러 가지 유의사항들이 나오고 있죠. 지진이라든가 이상기온이라든가 각종 환부라든가 이런 현상들인데 이건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뿌리 이러한 산업화의 산물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충남의 서산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면서 한국이 이런 세계적 기후 위기를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ESG 이런 모형도 한번 같이 한번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 다시 한번 오늘 자리에 좋은 발표해 준 이장신 우리 박사님과 귀한 토론해 주시는 여기 정말 존경하시는 그 가구계를 당대 교수님 김영경 서산시 의원님 박상모 한서대 교수님 최민수 충남고급 대표님 감사드리고 정말 임재관 회장님 정말 지역 발전에 중요한 초성 역할을 지역의 중요한 방향타를 잘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더욱더 서산시가 한국의 지자체의 중심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으면서 저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임재관 지회장님의 께서 토론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에 대하여 정책 토론회를 함께하기 위해 참여하신 토론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좌측의 최민수 토론자님, 반갑습니다. 김용경 토론자님, 주제 발표를 하실 이상식 발제자님, 가국일 토론자님, 박상무 토론자님,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지구는 인간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작은 변화 하나만 일어나도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때 가서 석탄 화력 폐쇄, 환경오염 배출 시설 등 모두 통제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지구는 스스로 온도를 올려갈 것입니다. 북극의 빙하가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면은 얼음 표면이 햇빛을 반사해서 우주로 나갑니다. 지구의 가열로 빙하가 녹으면 빙하 속에 감춰진 바다가 드러나고 햇빛이 그대로 흡수되면서 해수 온도는 올라갑니다. 그러니 빙하가 녹고 햇빛이 흡수되고 온도 상승으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도 지구 스스로 온도는 상승합니다. 빙하라는 것은 깊이가 수 킬로미터이고 넓이는 수천 킬로미터로 천천히 지금 녹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녹음해도 2100년에는 해수면이 1.1m 상승한다고 합니다. 만일 빙하가 깨진다면 그 면적이 급속히 늘어나서 녹아버립니다. 우리가 사탕을 입에 물고 있으면 오래갑니다. 입속에 있는 사탕을 깨버리면 금방 녹아버리는 원리와 같습니다. 종종 TV에서도 빙하가 녹아 무너지는 장면들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빙하는 언제 깨지는가? 그게 언제 깨지는지는 과학자들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류의 종말 시그널을 핵전쟁, AI 이런 것들도 있지만 기후위기에 있어서는 영구 동토층의 붕괴, 약해진 제트기류, 해수면 상승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런 기후위기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1750년 산업혁명 이후 석유, 석탄, 가스 등 화석 연료 사용 등으로 인류는 커다란 산업 발전을 이뤘지만 급증한 온실가스 등 본의 아니게 지구의 환경을 이렇게 우리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현재 1도에서 0.5도씨로 상승, 1.5도씨가 되면은 광범위하고 항시적 위험하다고 합니다. 2도씨 이상이 되면 지구가 탄력성을 잃는다고 합니다. 지금 겪고 있기도 하지만은 더욱 강력하고 겪어보지 못한 기후를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3도씨는 파국적 혼돈으로 접어든다고 합니다. 2015년에 195개국이 2020년 이후 적용할 새로운 기후협약으로 1997년 채택한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파리 기후협약을 채택합니다. 또한 2018년에 세계 기후과학자들이 인천 송도에 모여 IPCC 제48차 총회를 열어 2도씨로 제한하는 것도 위험하다. 그러면 1.5도씨부터 막아야 한다고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하루에 낮과 밤 온도 차이가 20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나라보다 10도씨나 높은 나라도 있고 10도씨나 낮은 나라도 있는데 도대체 0.5도씨 위기가 뭐냐 궁금하다. 지금 저도 그런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1951년부터 80년까지 북반구 여름철 평균 기온을 측정해 보니 평균보다 0.3도씨 이상 0.1%가 발생했고 2005년도부터 2015년까지 측정해 보니 3도씨 이상인 경우가 14.5% 늘어났다고 합니다. 1980년도보다 평균 기온이 0.7도씨밖에 변하지 않았지만 극단적인 기상 현상들은 145배나 증폭했다고 합니다. 기후로 인한 이런 피해는 평균 온도의 변화에서 피해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극단적인 상황들, 폭염, 한파, 홍수, 산불 재난 등에서 느낍니다. 앞으로 제어가 불가능한 기상 이변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구 가열, 지구 온난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겨울이었습니다. 아마 방송으로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미국의 북부지방이 굉장히 추워서 그 5대5 수면이 50% 이상 얼고 미국 북부에 불어닥친 한파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한 시민이 그 뜨거운 물을 공중에 뿌리니까 얼음가루가 이렇게 분산되는 게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무슨 온난화냐? 도대체 지구 온난화는 어디 갔냐? 제발 빨리 돌아와라.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트위터에도 올렸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날씨와 기후 차이도 이해 못한다고 비난을 했었습니다. 날씨는 비가 오고 맑고 흐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기후는 날씨를 30년간 평균 온도를 낸 것입니다. 우리 이상신 박사의 그 논문 자료도 있더라고요. 즉 날씨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슬픔, 화남, 즐거움 이런 감정처럼 변화하는 기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후는 사람의 성품이라고 이렇게 비유하면 됩니다. 사람마다 고유의 성품이 있습니다. 내성적인 분, 활달한 분 이런 성품이 어느 날 변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 죽을 때가 다 됐다. 지구도 그런 지경에 다다른 것일까요? 얼마 전 우리가 이런 지식을 몰랐다 하여 무식하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이를 깨닫고 지식과 현상을 넓혀 미래 상황을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이용할 때 가능하면 죽은 식물이 쌓인 석탄이나
생물들이 태적으로 생긴 석유나 이런 것들에서 추출하여 이를 태우고 수증기를 만들어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태양, 바람, 수소를 에너지로 만들어 쓰는 재생에너지 사용이 기후환경 위기와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정책 토론에서 발제자이신 충남연구원 이상신 박사님으로부터 기후환경 위기와 탄소 중립에 관하여 서산시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 자료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잠깐 준비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남연구원에서 기후변화 대기환경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상신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까 이렇게 쭉 여러분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제 앞에 저희 연구원에 항상 같이 고민하시고 숙제도 주시면서 또 해답도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전 시장님도 계시고 해서 이게 제가 준비를 잘해왔나 이렇게 조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쭉 소개를 쭉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많은 우리 서산 시민분들이 같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참여한 걸 환영하고 서로 환영하면서 우리 결국엔 우리 서산시의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푸는 거니까 같이 우리 격려의 박수를 시작하면서 하면 어떨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후 위기와 서산시 탄소 중립 추진 방안이라는 제목을 제가 얻었는데, 제가 이렇게 또 실력이 미천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지 못하겠고요. 제가 알고 있는 기후 변화, 기후 위기와 관련된 부분들, 아까 저희 소개하는 것 보니까 우리 연구회가 운영되고 있고, 우리 회장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 거의 다 말씀하셔서 저는 짧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은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이 뭔지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전 세계든 국가든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이제 지역의 문제를 풀려면 충청남도하고 서산시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하는 한 7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기후변화하고 탄소 중립 얘기인데요. 아까 제가 기상하고 날씨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저 요즘에는 이제 날씨와 기후를 구분하지 못해서 이해가 잘 못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날씨는 그때그때 변하는 기분과 같은 거고, 그리고 기후는 긴 시간 동안 넓은 지역의 어떤 평균값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상하고 날씨는 기분이고 사람으로 치면 기후는 성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씨도 변하고 기후도 변합니다만 날씨들이 막 모이면 기후가 됩니다. 기분도 계속 인상만 쓰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몇십 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네, 인상이 더럽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격은 처음부터 우리는 온난 기후대에 태어났고 거기에 맞춰서 살고 있었는데 서서히 변하고 있었어요. 우리 지구 역사는 기후들은 사실 변합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원래 변해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모든 것 아시죠? 물도 고이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 고여 있으면 문제가 생기듯이 변하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 왜 그럼 우리가 기후 변화 얘기를 하느냐?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죠. 적응하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적응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 그럼 적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가 이제 생길 테고, 또 하나는 이제 성격으로 보면 우리 상대가 나와 같이 항상 일하는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항상 이렇게 웃고 이렇게 좋았는데 너무 이상해졌어요. 그러면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저 친구가 천천히 변하도록 좀 유도를 한다거나, 그게 이제 온실가스를 좀 줄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변한 친구에 맞춰서 하는 거, 이게 적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분만 하시게 되면 왜 기후변화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계속 우리 말씀하신 것 중에 0.8도, 0.7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약간 지금 좀 덥습니다. 네. 그 사무실에 있던 옷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여름 옷이 아니더라고요. 더운데 좀 시원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 에너지가 우리가 없다면 엄청나게 더울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기후변화를 못 느끼냐면 에너지라는 보호막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잘 사니까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저기 못 사는 나라 사람들보다는 에너지를 많이 써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돈, 에너지를 쓰니까요. 우리 광고 중에 홍삼 광고에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홍삼 한 포를 딱 먹으면 보호막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죠. 그걸 딱 걷는 순간 느낄 수 있어요. 가끔 우리 아파트 단지의 단수 아니면 전기가 끊기거나 하면 엄청 불편하잖아요. 원래 그게 우리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이 에너지가 그걸 못 느끼게 해줬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기후하고 날씨를 아셨으니까 기후변화 원인이 온실가스, 온실기체라고 부르는데, 그럼 온실기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기후변화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온실가스를 알려면 기후변화 원인이 온실가스인데, 온실가스는 CO2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6대 온실가스였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면 CO2하고 CO2 뒤에 EQ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상당량이라는 건데 이퀴벌런티라고 해서,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산화탄소 1톤이 지구의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1이라면 여기 보면 메탄은 28이라고 돼 있죠. 그럼 메탄 1톤을 CO2로 CO2 영향을 환산하면 28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온실가스 할 때 아니면 CO2 하는데 대부분 그게 CO2 EQ를 말하는 거고요. CO2랑 좀 구분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중요한 건 CO2를 어떻게 계산하죠? 네, 좀 개념을 알면 왜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좀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실기체는 우리 대기권에 다양한 온실기체가 있어요. 가장 많은 온실기체가 수증기입니다. 모든 기체들은 다 온실기체 효과를 내는데, 온실 효과를 내는데, 문제는 우리가 관리하는 건 뭐냐면 인위적으로 사람의 활동에 의해서 나오는 거. 원래 자연적으로 순환하는 거는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CO2는 뭐냐면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좀 안 보이는데 인위적인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전 세계에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위적이니까 사람 수를 곱해야겠죠.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 수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인구 문제는 국가 소멸을 얘기하고 있지만 전 지구는 아직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인구수에다가 곱하기 뭘 곱하냐면 이 인구 한 명 한 명 개인이 받는 서비스, 에어컨을 튼다거나 불빛을 밝힌다거나 이런 거, 우리 다 뭐예요? 욕구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편리해지고 싶죠. 그래서 이 사람 한 명, 모든 사람 숫자에다가 한 명이 받는 서비스를 곱해요. 이것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양을 또 곱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방 하나를 밝히는데 들어가는 에너지 양, 단위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에너지 양이죠. 요거는 뭐예요? 효율입니다. 예전에 백열등 쓰는 것보다 지금은 LED 등 쓰면 전기 훨씬 적게 쓰잖아요. 이건 다행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다 곱하기 이 단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발생되는 CO2 양, 이걸 딱 곱하면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인위적인 배출량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럼 잘 보시면 제가 아까 3개는 설명을 드렸고, 자, 단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발생되는 CO2 양, 재생에너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태양광 팬들 만드는데 CO2가 발생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재생에너지 어떻습니까? 이 값이 거의 제로거든요. 그럼 이게 제로가 되면 어떻습니까? 전체가 다 제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왜 보급해야 되고 왜 CO2가 발생하는 지금 무탄소 얘기도 하고 있지만 저탄소 에너지를 써야 되느냐를 이해를 하시려면 이 식만 이해하시면 이해할 수 있겠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인위적인 CO2다라는 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성격, 사람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땠습니까? 상대가 갑자기 성격이 변하면 적응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적응할 건지 고민하거나 그 사람을 조금 변하게끔 유도하거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거는 완화, 온실가스를 줄이는 거 하고, 그리고 어떻게 적응해서 살 것인가의 문제로 나뉩니다. 우리가 여기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2050 탄소 중립 여기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기후변화 적응, 기후위기 적응이라고 하는 게 이쪽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 적응에는 우리 재해를 줄이는 게 대부분이지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제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후변화 보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정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회 창출이라는 부분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쉬운 거죠. 아열대 기후대가 되면 우리 서산시에서는 미리 아열대 기후에 잘 자라는 농작물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들이죠. 적응에는 보면 감축하고 그리고 그 흡수와 관련된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 얘기할 때 보통 보면 요 적응까지 법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탄소 중립 공법에 합해서 얘기하면 사실은 기후변화 대응을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안에 탄소 중립이 들어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말씀을 나누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2050 탄소 중립인지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에 아까 우리가 흡수하는 양을 빼면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인위적인 배출 증가량인데 이걸 어떻게 대응하냐? 배출량을 적어가는 거. 아까 완화에 제가 말씀드렸죠. 배출량을 줄이거나 이만큼이었던 걸 줄이는 거하고 그리고 흡수량을 늘려서 이걸 제로로 맞춘다.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인데요. 탄소 중립할 때 저희가 보통 용어를 헷갈려 좀 쓰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넷제로라는 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탄소 중립하고 같이 많이 쓰거든요. 근데 넷제로는 나뉩니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 중에 CO2하고 CO2 EQ를 구분하셔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감축과 상세 흡수도 구분되었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CO2만 했을 때 모든 온실가스를 다 관리할 때 그리고 감축만 했을 때 상세 흡수를 다 정책을 했을 때 이렇게 나눠서 모든 온실가스를 감축과 흡수를 다 해서 제로로 만들면 기후중립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그냥 탄소중립으로 쓰고 있죠. 탄소중립은 엄연히 뭐냐면 CO2만이에요. CO2만 넷제로를 만드는 게 탄소중립입니다. 그 뒤로는 이제 표를 아마 쉽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보면 제로 카본이라 그러면 CO2만 포함이 되고 그리고 감축을 해서 제로로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제로 카본이라는 거죠. 요 표를 아마 자세히 보시면 이제 용어들이 조금 아실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제 1.5도 우리 회장님께서 1.5도를 인계점으로 봤다라고 했는데 그 인계점으로 본 원래는 IPCC 6차 보고서에는 2도씨였어요. 그래서 2도씨를 넘어가면 돌아올 수 없다였거든요. 그래서 2도씨를 안 넘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2070년에서 80년 사이에 넷제로를 하는데 CO2만 하면 되고 모든 온실가스는 한 2080년에서 90년 정도 하면 되더라고요 라고 계산이 된 겁니다. 근데 몇 년 후에 특별 보고서가 나와서 2도는 계산을 잘못했어요. 1.5도더라고요. 이렇게 되고 나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CO2만 넷제로 하는 게 2050년 그리고 모든 온실 기체가 60년에서 70년 사이에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50 탄소 중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2050인지를 좀 아시려면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 같고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1도씨 별거 아니잖아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최저기온하고 낮 최고기온이 막 심할 때 20도, 30도도 납니다. 날씨하고 기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한번 기후에서 얘기하는 1.1도를 한번 제가 잠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구는 시스템이죠. 사람도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을 볼 때는 전체를 다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구 전체가 1도씩 올랐다는 건 뭐냐면 사람으로 치면 우리 체온이 1도씩 오른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할 때 뭐 했죠?
예, 한 1도씨 정도 오르면 위험인물이었지 않습니까? 다 글로그 못 들어가게 하고 네, 사람도 1도, 2도 오르면 문제가 생기고 한 3, 4도, 5도 정도 오르면 생명 위협을 느낀다는 걸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지구도 똑같다는 거죠. 지구 전체로 보면 이 우리 전체 시스템을 보면 1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그 지질연대를 이렇게 쭉 제가 그려왔는데 지질연대 중에 이 기와 새를 나누는 기준이 멸종을 가지고도 나눕니다. 그래서 지구의 생물종이 한 30% 정도 멸종하는 게 요 기와 새를 나누는 부분이고요. 요 빨간색으로 제가 그어놓은 게 이제 대멸종식이라고 해서 한 5도, 6도. 여기서 제가 5도, 6도 천천히 변하면 괜찮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빨리 변하면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변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요게 뭐냐면 요 기와 새를 나누는 게 지구의 전체 온도 평균 기온이 3도 정도 올랐을 때가 구분이 되는 거고요. 저 대멸종 시기가 한 5도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2100년에 5도 오른다는 건 요 빨간색으로 그어놓은 대멸종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도의 개념을 생각하실 때는 이 우리 체온과 지질연대를 가지고 고민을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이제 제가 그 기후변화 탄소 중립 말씀드렸고요. 그럼 탄소 중립 정책들이 어떻게 되는가 아마 발제문에도 좀 있고 하니까 시간이 좀 없어서 빨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지구 기후변화와 관련된 결정, 과학적 근거 이런 것들을 IPCC에서 하고 있고 여기에 요 COP라고 제가 전하는데 요 COP가 당사국 그 총회라고 해서 국가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COP가 매년 열립니다. 그래서 보면 COP 27 뭐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적히는데 중요한 것들은 요 COP 1992년에 기후변화 협약 체결하고 나서부터 97년에 이제 교토의정서라고 해서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해보자 이렇게 좀 얘기가 됐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2015년에 우리 회장님 아까 설명하셨듯이 파리협정 협약이랑 조금 틀립니다. 협약은 안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고요. 네, 협정은 조금 느슨한 거죠. 협약보다. 그래서 요 이제 파리 협정에는 이제 그 개발도상국까지 다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2022년도에는 여기 지나가면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냐면 온실가스 얘기만 쭉 하다가 국제사회에 나가면 못 사는 나라도 한 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변화 적응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정의로운 전환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해로운 온실가스 배출은 선진국에 해놓고 피해는 어디서 보냐? 선진국은 별로 피해 안 보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에너지가 많거든요. 피해는 개발도상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 지원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2020년, 10몇 년이죠?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우리 그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GGGI라는 걸 만들었어요. 인천에 있습니다. 거기서 저개발 국가들이 지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국제 정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탄소 배출량 이제 변화도 같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좀 보면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은 1990년도부터 보면 쭉 오릅니다. 그래서 90년대는 1년에 한 0.9% 올랐어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가면 1년에 한 3%씩 오릅니다. 그리고 여기 2010년대에 가면 다시 0.9%로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계속 늘고는 있지만 출구 과정은 이게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36억의 그 인위적인 배출량이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죠. 줄어들 경향성이 나타난다 노력을 하면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나라는 그 총 배출량을 보면 뭐 통계마다 틀리지만 5위부터 한 9위 정도까지 항상 190여 개국 중에 그 정도로 많이 배출하고 있고요. 1인당 배출량을 보면 5위 안에 항상 들어갑니다. 보시면 전 세계 평균이 한 4.8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2.5배 정도 배출을 하죠.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를 쓰는 양이에요. 그래서 1인당 대한민국에 태어나자마자 우리 기후학당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기후변화 쪽으로 그냥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그 죄 하나로 나쁜 놈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뭔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석탄 충남 서산 아래 위로 석탄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석탄 발전 관련해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국보다 더 우리가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호주는 워낙 석탄이 기반이기 때문에
호주가 1위고 저희가 몇 년 전에 중국을 추월했습니다. 석탄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떠냐? 네, 보시면 우리도 1990년부터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뭐 외환위기 오고 뚝 떨어졌다가 계속 또 올라갔다가 뭐 이런 걸 반복하고 있는데 전 세계와 비슷하게 끝에쯤 오면 이렇게 줄어들거나 서서히 이제 늘어나는 가파르기가 조금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보면 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에너지 사용량은 온실가스 배출량이다. 이렇게 그냥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주요 선진국들을 보면 다 제가 아까 2050이 왜 2050인지 말씀드렸잖아요. 국제사회는 2050 딱 못 박아놓으면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2050, 우리나라도 2050입니다. 그래서 50년까지 선진국들은 다 탄소 중립하겠다라는 거고, 단 이제 2030이 조금 틀립니다. 우리는 2030의 40%였고요. 그것도 기준 연도가 2018년 대비로 있고, EU 같은 경우는 90년 대비 55%, 그리고 미국은 05년 대비 한 50%, 그리고 영국은 90년 대비 68%고 일본은 13년 대비 46%, 우리보다 훨씬 다 높죠. 근데 여기서 질문들 저는 많이 받습니다. 왜 90년 대비죠? 그때가 더 작게 배출량이 적을 텐데요 라고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빼고 EU나 이런 나라들은 90년대 초반이 가장 높았어요.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까 표에 잠깐 보면 2018년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가 탄소 중립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나라는 해외 그 국제사회에 2050까지와 2030을 공표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0%고요. 이제 비난받는 게 이거죠. 보면 국제 감축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에다가 투자를 해서 흡수량을 우리가 한 것처럼 하겠다라는 게 좀 들어있어서 문제긴 합니다만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뭐 전략도 세우고 관련해서 다양한 분야의 이런 부분들을 세우는데 저희는 뭐 이 부분은 오늘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면 우리는 어떨까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충남도를 보면 충남도는 항상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항상 1위, 20%에서 25%. 우리 대단한 거 아닙니까? 거의 대한민국 배출량의 4분의 1 가까이를 충남이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그 전 지사님과 이번 지사님께서 45년을 목표를 하시고 계십니다. 달성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도전적으로 하는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전략도 만들었고요. 각축 시나리오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도에서 내놓은 그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 그 로드맵을 쭉 보면 제가 설명드렸지 배출량 저감하고 흡수량 증대 부분을 통해서 지역 경제 성장을 창출하겠다,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뭐냐면 녹색 성장의 개념입니다. 녹색 성장의 개념을 거기다 좀 입힌 거고요. 보면 우리 그 서산 쪽에는 당연히 우리 그린 석유화 관련된 부분으로 되어 있고, 요 안쪽에 보면 좀 그림이 좀 깨져서 그런데 탄소 저감 규제 자유 특구라는 걸 이렇게 서산 당진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그림을 그려놨고, 질문하실까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드론을 활용하게, 드론이 탄소 중립에 어떻게 기여를 하죠? 이런 질문을 하셔서 많이 드론을 활용해서 이동 시간을 저감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동 시간과 에너지를 저감시키면 탄소 중립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축사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내외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개선하겠다 이런 것들입니다. 나머지도 가만히 보시면 다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들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충청남도하고 서산시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 제가 본 특성들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충남은 항상 1위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 위에 보면 충남, 전남, 경기 요 3개 지자체가 우리나라 총 배출량의 50%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여기에 집중하면 효과가 많이 있겠죠. 그리고 한 9개 정도까지 들어오면 거의 90% 배출량이 이 지자체에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요쪽에 밑에 있는 지자체는 크게 관심을 안 둬도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요 광주가 가장 작잖아요. 광주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서산 우리 지역의 또 특징들은 이렇게 대규모 배출 시설, 국가가 관리하는 게 대부분이다라는 거. 서산은 보면 요 이름 많이 들으셨고,
별로 좋아하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이렇게 화학단지에 한 1680만 톤 정도가 배출되고 있고 총 제가 보니까 단위를 안 적었더라고요. 이게 공을 하나 좀 더 붙여야 되는데 2,400만 톤 정도 됩니다. 총. 그래서 요 2,400만 톤 정도인데 이 2,400만 톤 중에 대부분 보면 에너지하고 서산의 특징이 산업 공정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엄청 많아요. 이게 이제 화학단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화학단지에 좀 푸시해야 될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간접 배출이라고 해서 전력 사용량, 전력은 더블 카운팅 2번 해요. 생산할 때 배출량하고 쓸 때 배출량을 2번 잡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는데 보면 간접 배출량이 서산시가 조금 많이 좀 증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 사용량이나 아니면 폐기물에서 열 사용량 이런 것들이 좀 많다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배출량들은 2017년 제가 원인을 뭐 좀 짧아서 파악은 못했습니다. 왜 줄어들었는지 모르지만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경향이고요. 그러면 제가 그 온실가스 얘기했을 때 계속 에너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지역별 1차 에너지 공급량,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에너지거든요.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충남이 월등히 뭐 1위죠. 2등이 전남입니다. 이것 중에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될 게 그 주황색 부분인가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석유 제품 비율이거든요. 보면 뭐 딱 보는 게 어때요? 울산하고 전남, 여수에 있는, 그리고 우리 서산 덕분에 충남도 이쪽이 좀 높다라는 거고, 에너지 분야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거의 90% 가까이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1차 에너지 공급량 중에 우리가 한 20% 정도 우리가 에너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항상 얘기하는 석탄 발효 발전소, 사실 석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서산의 그 다른 지역에 가면 꽤 주목받겠지만 석탄 발효 발전소 때문에 이게 석유화학단지가 조금 주목을 못 받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서산 입장에서는 가장 큰 배출은 소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표를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는 공급량이었고 이제 소비량을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소비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정책이 과연 어떤 정책을 펼치면 그게 실제 맞나라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 탈석탄 정책을 지금 10여 년 충남에서 쭉 하고 있는데 성과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보면 석탄의 소비 비율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습니다. 다 20% 내외로 아직 되어 있다는 거죠. 물론 한 2030년, 40년 가면 좀 많이 줄겠지만 현재도 그렇게 좀 정책들이 효과를 바로 나타내지 않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연구자 입장에서 서산시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좀 고려하거나 준비하거나 해야 될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계획 수립만으로 달성이 가능한가라고 제가 좀 물음표를 하나 달았는데, 우리 전 시장님도 계시고 계획 많이 하잖아요. 의원님들도 계획 심의 많이 하시고, 계획을 하면 대부분들은 목표가 있는 계획을 아주 눈에 딱 보이는, 예를 들어서 뭐 상하수도 뭐 관련된 계획이라 그러면 몇 퍼센트, 뭐 상수도 보급률 몇 퍼센트, 이 목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딱 보입니다. 근데 온실가스 감축량은 목표를 세우면 그게 정책에 진짜 효과가 납니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우리 서산시에서도 탄소 중립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을 텐데 진짜 그런가? 아까 이제 밑에 한번 보여드렸던 그래프인데, 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에요. 90년대에 아무 생각이 저희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92년도에 처음으로 그 기후 협약이 됐는데도 우리는 쭉 아무 생각이 없이 가다가 외환 위기를 가지고 뚝 떨어졌죠. 그리고 다시 경제 성장이 되면서 기후변화라는 걸 해야겠구나라는 걸 해서 1차 기후변화 대응 협약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교토일천사 할 겁니다 라고 2002년에 막 얘기도 하고요. 2차 계획, 3차 계획 막 했어요. 근데 보시면 배출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가 그 2012년 때쯤, 2010년에 가면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때가 이명박 정부 때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도 초창기에 만들고 엄청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전혀 효과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법을 만들고 난 이후에 보면 어때요?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증가해요.
그래서 이런 계획들이 이후에 효과가 없을 듯 보이긴 하겠지만 그래프를 보면 추이를 보면 충분히 나중에 효과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뭐 서산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조례겠죠. 그런 조례들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면 이후에 충분히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에서 이만큼이에요. 서산시는 이만큼이라는 건데 서산시가 관리할 수 있는 게 몇 프로는 안 됩니다. 제가 서산시도 우리 충남 전체가 보면 한 92, 3%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거의 10%도 안 되게 관리 권한이 있는 것들은 10%도 안 돼요. 그럼 국가 정책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서산시에는 우리가 관리할 온실가스 배출량을 내야 됩니다. 다 만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관리 가능한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리 가능한 지역 인벤토리를 만들어서 가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냥 국가에서 수립해라고 해서 수립하는 게 아니라 그 수립을 하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건물 부분만 한다든가 수송 부분만 한다든가 이렇게 첫 스텝을 좀 밟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온실가스 관리할 때 쓰는 통계는 두 개로 나뉘거든요. 배출량 기반으로 할 거냐, 강축량 기반으로 관리할 거냐인데요. 배출량 기반이 뭐냐면 배출량을 어떻게 산정하냐? 국가는 아주 쉬워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에너지를 대부분 수입하죠. 수입한 에너지에다가 우리 석유화학단지에서 뭘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 빼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계산하면 우리나라 온실가스 국가 단위는 상당히 쉬워요. 근데 지자체 단위로 넘으면 이게 어려운 겁니다. 서산시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은 우리 대기업에 다니시는 과장님은 매일 서산시에서 돈을 벌지만 서울에 살아요. 차도 서울에 등록되어 있지만 온실가스는 여기 와서 배출합니다. 산정하시겠습니까?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는 그렇게 연료 사용량만 딱 보면 바로 배출량이 산정되고 감축량도 총 사용한 양을 보면 얼마 줄였다가 알 수 있어요. 이게 감축량 기반이고 지자체로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배출량은 그 지역에 추정을 한 다음에 그걸 미래에 얼마 할 거다라고 그냥 만들어냅니다. 뭐 인구 증가량 이런 걸 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감축할까요? 그러면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그냥 우리가 추정한 값에서 얼마를 감축하면 목표가 되네요. 그러면 각 사업에서 얼마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할 수 있는 인벤토리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우리 충남이나 서산이 국가에 요구할 때는 좀 당당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배출량의 꽤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니 이걸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적어놨지만 서산이나 충남이나 서산의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힘들어요. 국가에서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국가가 동참해주세요 할 수 있는 논리를 좀 만들어야겠다. 예를 들어서 충남 인구가 4.1%예요. 근데 온실가스 배출량 1위고 대기오염 배출량 2위, 3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저는 이거 가지고 충남에 일하면서 수도권에 가면 충남이 오염원의 원상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근데 보면 2021년 기준으로 작년에 적자니까 이만큼 우리나라 충남이 우리나라 수출액이 16.2%를 하고 했더라고요. 그리고 무역 수지도 668억 달러예요. 이걸 다시 좀 계산해봤더니 수도권에 있는 서울, 경기, 인천의 무역 적자의 거의 반을 충남이 충당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이제 논리들을 가지고 우리 국가가 우리 충남에 서산의 탄소 중립에 동참을 하고 이런 걸 요구를 하자라는 걸 예로 든 거고 이런 것들을 지역에서 계속 발굴을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은 그 지자체 사회기반 시설 관리 책임이 지자체로 다 넘어와 있거든요. 아까 제가 기후변화 탄소 중립에 완화, 온실가스 줄이는 것도 있지만 적응도 사실 더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 참석하신 우리 시민들은 탄소 중립 온실가스보다 적응이 더 시급하신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계속 관리 권한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기반 시설은 지역에서 다 관리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심지어 이번에 그 지방자치법 바뀌면서 국제협력도 지역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국가에서 외국에서 탄소 감축해서 그걸 우리 걸로 인정받겠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서산시나 충남 입장에서도 이제 다른 국가에 가서 같이 협약하고 협정 맺고 거기 걸 우리 걸 쓸 수 있는, 예전에는 국가를 통해서 했어야 되지만 지금 지자체에서 바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5번째가 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조금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나 국가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규정, 매뉴얼, 지침 이런 걸 너무 잘 만들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를 벗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환경부에서 준 지침대로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관리할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가질 생각조차 안 하시는 거죠. 왜? 국가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지침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산이나 충남에서는 매뉴얼에서 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 특히 우리 과장님도 오늘 참석하셨다고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위에 뭐 부시장님, 시장님, 아니면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를 벗어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찾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지자체 기후변화 정책의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이건 적응 분야인데요. 저는 이렇게 그때는 얘기를 했어요. 봤더니 인력, 조직, 정보, 예산 이런 부분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냥 매뉴얼대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서산의 그 자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보고 내적으로는 어떻게 강화를 할 건지, 외부 지원을 어떻게 받아내거나 강화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계획도 수립하고 정책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은 여기 좀 많이 받는 질문이어서 제가 넣었는데, 시민 참여가 탄소 중립에 많이 영향을 줍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보셨듯이 어땠습니까? 국가 관리권이 90몇 %고 에너지, 산업 공정 이런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시민 부분은 사실 미미합니다. 우리가 등 하나 끄고 지하철은 없으니까 버스, 대중교통 쓰고 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체 값에서는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해야 되냐면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실천을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탄소 중립 필요한데? 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저기 대상 공간에 대기업 가서 산업 공정에 뭘 우리가 개선시킬까 이런 고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 교육이나 홍보는 바로 즉시는 효과가 없지만 그게 산업, 에너지 분야에 전파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서산시에서도 좀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오버한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해온 거는 여기까지였고 토론을 하면서 좀 더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저도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여쭤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제 토론을 맡은 강북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강국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충남연구원 이상순 박사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아주 이상순 박사님은 우리 충남연구원에서도 아주 유능하시고 또 이 기후 분야에 전문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으로 이렇게 접촉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충남연구원에 저도 자문 교수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제자의 그 주제를 가지고 저는 법적인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살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가 첫 번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시행이 이제 시작됐는데 3월 28일부터 시작됐는데 목차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탄소 중립 녹색 기본법 제정은 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됐는가 제정 첫 번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배경으로 이제 세계의 기후 변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기후 변화, 또 기후 변화의 본질 아까 발제자께서 이런 온난화라든지 온실가스 문제 이런 걸 많이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부분 잠깐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사회 활동도 그동안 이제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거쳐서 지금 이런 법을 제정하게 됐는가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내용 탄소 중립법 우리가 이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이런 부분 그리고 이 법에 제정된 문제 제정되고 나서 실행할 때는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있을까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 올해 3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9년도에 이제 제정돼 가지고 진행됐었는데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드는 것은 이미 사회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현상들이 일어나고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런 이후에 여러 절차를 거쳐서 이거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법에는 항상 법을 만들면 이게 이제 법에 대한 구속을 받게 됩니다. 불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드는 데는 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우리가 규제를 계속 받기 때문에 이 법을 우리 조례 이 시에서 조례를 만들 때에도 조례를 많이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조례가 꼭 시민한테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늘 보면 이제 법을 먼저 많이 만들어 놓고 그 후에 이제 다시 검토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반복되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법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와 정책 수단을 담은 법률입니다. 마찬가지 전 세계의 기후변화 위기 대응의 방안의 하나로서 우리나라도 동참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고요. 탄소 중립은 설명드렸다시피 대기 중에 배출량과 흡수량이 제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CO2 온실가스 배출이 되면 그걸 다시 대기에서 녹색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로를 만드는 게 목표량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지구가 스스로 한 2000년 동안 평온하게 이제 대기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최근 한 200년 동안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갑자기 1도가 상승하고 대기가 불안정해진 거죠. 그 대기 불안정이 이제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를 줄이려면 이 탄소를 줄여야 한다. 근데 탄소도 엄청나게 또 줄이면 이게 되는 게 아니고 0으로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면 대기권에는 아까도 새 좌장과 이제 또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구로는 에너지가 절반 정도는 대기권에서 이제 제어가 되고 그 다음에 지구의 표면에 도착하는 건 50%인데
또 50%는 대기 밖으로 또 나갑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지켜가지고 지구가 일정하게 거의 이제 14도 정도를 그동안에 유지해왔었는데 이 14도가 1도가 더 상승한 이후에 대기가 불안정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돼서 이제 지금 이제 2050년까지 우리가 제로 페이스로 가자 이렇게 정한 겁니다. 맨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에 파리 협정에서는 30년까지 2017년 대비 24.4%로 감축하겠다 이런 그 제안서를 제출했어요. 이행서를 제출했고, 그리고 이제 탄소 기본법 제정할 때 2021년도에는 총 발생 대비 우리는 35%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이제 탄소 중립 위원회에서 40%로 2023년 3월에 이건 40%로 우리는 또 국제사회에 맞춰서 또 그만큼 이렇게 줄이게 된 이유, 또 높이게 된 이유가 탄소 감축을 많이 해야 한다고 목표를 올린 이유가 그만큼 세상이 더 기후 변화가 많이 생기고 더 그만큼 법을 이렇게 빨리 높게 정해야 할 만큼 위기가 닥친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계 기상 변화를 잠깐 살펴보면 일단 세계 기상 기후에서 이건 더 이상 이제 평균적인 노멀한 상황이 아니다. 표준적인 상황이 아니고 이게 언표준한 상황.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또 지난 20년 동안 평균 1도가 상승됐고 지구 해수면 온도는 21년도에 0.27cm가 상승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년 우리 연상승으로 이제 서해에서는 0.11 그러니까 1mm죠. 1mm죠. 1mm 정도 상승을 했고 남해에서는 3.2mm, 그 다음에 제주에서는 0.49 기록이 잘못됐네요. 하여튼 이 정도였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2050년에는 0.8에서 이대로 이 추세대로 간다면 3.9m가 이제 해수면이 상승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가 상승된 거는 또 국제사회를 보면은 그린란드 정점에 2022년도에 사상 최초로 기후 관측인 이래 눈이 아닌 비가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에 45.9도 이 날씨를 기록했고 인도에는 40도, 그 다음에 라오프라방 기후 42.7도 이렇게 2023년도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데스밸리 같은 경우는 54.5도를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중국에는 폭염이 이제 한 3만 제곱킬로미터까지 폭염이 생겨서 주민 20만 명이 물 부족, 또 가축도 76만 마리가 됐고, 그 다음에 캐나다 산불은 5만 제곱킬로미터 태우고 확산되고, 호주 산불은 6개월간 100만 헥타르가 탔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이 여러분들 뉴스에도 많이 봤을 겁니다. 한 4천 명이 해변으로 대피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바닷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해군을 동원해가지고 구출작전하는 것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 지구 해수면도 이런 심각한 상황 이런 것들은 이미 설명을 드려서 이제 발제자하고 또 좌장께서 설명해서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기상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엘니뇨가 30일간 엘니뇨 현상으로 이제 폭염이 있었는데 서울이 39.1도, 홍천이 41도, 그 다음에 남부지방의 폭우로 6월 초에부터 13일까지 장마
계속 태풍 3개씩 이렇게 가을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폭우, 2022년도 8월에는 폭우가 서울 남부지방에 300mm 이상 물폭탄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뉴스에서 뭐 강남 대로변 물회장이 이런 거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때 당시 토항종합제철소도 문을 수해 때문에 문을 닫았고요.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광주 북구에 시간당 54mm가 폭우가 내렸는데, 시간당 54mm는 우리나라 연평균 강우량이 약 180mm입니다. 180mm인데 그 시간에 1시간에 내리는 비가 54mm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지금 석곡천이 50m가 유실됐다, 이렇게 긴급보고 오고 있다, 이 뉴스가 오늘 아침 뉴스입니다. 조선대는 뭐 일강우량이 이제 하루에 내린 비가 1년 내내 내린 비 180mm보다 더 많이 250mm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의 확산,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2023년 6월 13일에 대청도에서 촉새가 한 마리 발견됐는데, 이 촉새가 찐뜨기를 매부리 엉에피 청찐뜨기라는 이 찐뜨기인데 중국 남부에 엄청나게 퍼져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발견됐는데 치명률이 이 병에 걸리면 치명률이 18%가 된답니다. 그래서 중증 열성혈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라는 건데, 여러분들 저런 촉새 해변에 떨어져 있다고 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가 이 정도로 지금 우리 한반도에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끼게 와닿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찌찌가무시병, 저는 이제 찌찌가무시병도 이게 굉장히 고열에 시달리고 엄청난, 우리 농촌에서 일할 때 찐득이 물려가지고 그런 병인데, 털찐득이에 의해서 전파되는 건데, 기록에 보면 해마다 이렇게 2001년도, 2년도 이때 당시에는 한 2,000명대, 그런데 지금 5,0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10,000명 가까이. 그리고 2023년 어제까지 제가 보니까 이제 질병관리소 들어가니까 528명이 지금 감염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후 변화에 따른 재배 작물 변화, 지금 남부지방에서 계속 북부로 올라오고 사과 주산지도 바뀌고 복숭아 전부 다 여러분들 농사 짓는데 이런 산지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생산하던 데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생산은 되는데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품, 썩거나 병들거나 이런 물건들이 이렇게 생산이 되니까 상품성이 좋은 지역으로 자꾸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감도 위에 올라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국제사회 활동은 이미 발제자께서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탄소기본법의 목표 중에 이제 국가 책무가 뭐가 있냐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중간 목표인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5% 이상 대통령령으로 감축 기준을 정하자, 이렇게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40% 감축한 436만 4억 3,600만 톤 정도를 2030년 동안 국제사회에 줄이기로 이렇게 준수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은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계속 높여서 35% 법으로 정해놓고 40%로 하게 됐는가? 이거는 그동안에
그 국제사회의 안녕, 또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자치단체와 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계획의 수립과 이행성 평가를 의무화시켰는데, 우리가 그래서 서산시에서도 이런 그 자치단체에서 이행성 계획 이런 거 다 수립하고 그 평가 의무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성장 촉진, 녹색 성장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다. 그래서 아까 그 발제자께서 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계획을 짜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반제에 대한 제재가 이제 그 탄소중립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벌칙 적용 시 82조에 공무원 의제, 이렇게 위원회 의원들, 또 각 의원은 수뢰, 사전 수뢰, 제3자 뇌물 제공, 수뢰 후 규정 처사, 사후 수뢰, 알선 수뢰 규정을 적용 시 모두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처벌을 하게. 공무원은 이제 그 처벌이 좀 그 높게 이렇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법 83조에 과태료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하는 업체가 규정을 위반하여 온실가스를 배출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 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해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때, 또 목표량 미달 시 1년 내 기간을 정하여 이제 그 개선명령을 했는데 개선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때 그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게, 이하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법을 살펴보면,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위규범, 이제 그 행위금지규범, 뭔 해야 한다, 뭔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에 강제규범이 따라야 합니다. 강제규범은 위반자에게 일정한 제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과태료와 왜 공무원 의제, 그 위원회에 대한 공무원 의제만 규정해 놓고 과태료도 1,000만 원 이하 이렇게 놨는데, 과연 이제 그 징벌적 조항이 없이 뭐 1,000만 원 이하인 그 경우에 이 기업이라는 것은 원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영리가 우선 기업에서 탄소 배출하는 것보다 탄소 배출에서 얻는 이득이 지금 탄소 이 규정을 어겨서 벌금 내는 것보다 이익이 많으면 누가 자발적으로 이런 규정을 준수했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법을 제정할 때 벌칙 조항도 당연히 이렇게 규정을 좀 형사적 제재를 하는 규정을 좀 삽입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과태료도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해서 기업에서 그 탄소 배출 기업은 지금 발제장에서 발제한 것처럼 5개 기업 이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60%, 서산시의 그 69.7%가 이제 서산시의 5대 기업에서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데, 그 탄소 배출 하는 기업에서 이득이 그 규모가 얼마겠어요? 탄소 배출이라고 규정 한번 어기면 어기는 거고 안 어기는 거고, 그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규정들이 좀 다 돈과 관련된 부분, 그런 것을 좀 현실에 맞게 고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질의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지속적 탈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최종 에너지 석탄 사용량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또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지역의 의지와 계획만으로 감축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또 지역에서 국가적으로
지역에서 국가에 지속적으로 방향성 제시 또 구체적 사업 추진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서산시에서는 어떠한 방향성 제시와 구체적 사업 추진을 추진 요구를 국가에 하겠는가, 이거에 대한 질의와 두 번째로 충청남도 온실가스 총 배출량 그 154만 1억 5,400만 톤, 전국 배출량 대비 20% 이미 설명하셨다시피 지금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이제 50%를 감축한다. 그리고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관리 권한에 있는 탄소 배출은 5% 정도 지나지 않고, 또 당진시 경우에도 관리 총 배출량의 2.5% 정도밖에 관리에 있는 그 탄소 배출량이 이 정도인데, 그렇다면 이게 계획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관리 가능한 부분이 2.5%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걸 계획을 세워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발제자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것을 하고 그 발제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신 발전자님에 이어 우리 가오길 토론자님의 이 PPT를 잘 보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오길 토론자님에 대한 궁금증을 우리 이상신 발전자님이 어떻게 답변을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시험 보러 온 학생 같습니다. 네,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렸었고요.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구체적인 답변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과 연구가 필요하겠죠. 근데 서산시의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발제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산시는 산업공정이 대부분이고, 그 부분은 국가관리 권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소위 알아서 할 예정입니다. 근데 그게 마침 우리 서산시가 2045를 맞추거나 2050을 맞췄는데 5년 늦게 하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서산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자체의 인벤토리 배출량을 만들어서 그걸 탄소 중립을 만드는 걸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요구를 해야겠죠. 그런 우리가 탄소 중립 시기를 좀 당겨달라라는 거, 이런 부분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법, 저는 법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해외 탄소 배출권 관련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약간의 제 생각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서산에 있는 기업들이, 그 대기업들은 분명히 해외 배출권과 관련된 부분들, 사업들을 진행을 할 테고, 그 부분에 해외에 투자되는 것 중에 일부분을 서산시 내에 투자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서산시 내에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조림 사업 이런 것들을 좀 하게끔 해서 우리 서산시 내에서 흡수할 수 있는 아니면 감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협약이나 자발적 감축 협약처럼 그런 부분들을 대기업에게 조금 요구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소위 돈을 벌었다면 우리 지역에 투자를 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 투자가 우리 환경 분야, 특히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서산시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좀 한 번 더 강조드리면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하실 때 국가에서 준 그 배출량 인벤토리만 관리하지 마시고 우리 서산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좀 꼭 같이 계획에 넣어서 관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민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또 토론자인 김용경 토론자님 한번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산시 김용경 의원입니다. 오늘 장시간을 거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토론회에 이렇게 참관하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네. 시간이 오버됐다고. 예.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 중립을 지키는 일은 에너지 수요와 공급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구의 인류적 CO2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수준에서 약 45%를 감소해야 하며 2050년경에는 순제로, 즉 넷제로 탄소 중립에 도달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2050년에 공급되는 전력의 70에서 85%를 차지, 산업 부분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2050년에 2010년 대비 75에서 90%를 감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지구온도 1.5도 상승을 막기 위해 2025년 이전 정점에 도달하고 2030년까지 2019년보다 43%를 감소해야 하고 2030년 메탄을 3분의 1로 감소하고 2000년 50년까지는 2019년보다 80%를 감소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구는 지난 100년 동안 빠른 속도로 더워지고 있습니다. 만년 동안 지구 온도가 1도씨 이상 변한 적이 없던 것에 비하면 100년 동안 0.74도나 올라간 것은 큰 변화라고 봅니다. 한반도의 109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과거 109년 동안 연평균 기온이 10년마다 0.2도씩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2도씨 이상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기후변화 정책은 에너지 정책이고 탄소 중립은 녹색 성장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국제사회의 동향과 에너지 정책을 보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여 자동차 배출 규제, 사항형 플라스틱세 신설, 자국보다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의 제품을 관세 부과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친환경 기업을 육성하는 신환경 경영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탄소 중립 전략의 일환으로 석탄 발전소, LNG 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가동 중인 발전소를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만 합니다. 독일 정부는 2030년 풍력과 태양광 보급 목표를 80%로 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이미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자국의 기업 경쟁력을 착실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RE100 참여 및 ESG 환경 경영에 적극 동참하여 기업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 분야별 적응 대책과 지원에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환경 친화적 신사업, 유망 기업을 발굴하여 유럽 시장을 선점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변화는 가뭄, 홍수, 기아, 질병 등으로
인간의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시장 경제를 결혼하여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에 안전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며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엘니뇨, 라니냐 등의 영향으로부터 자연재해에 대비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는 데 국가가 앞장서서 기후대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지켜가길 바랍니다. 제가 이 발제하면서 오늘 이상신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은 답변을 주로 다 하셨어요. 했는데 여기에서 조금 빠진 듯한 부분이 있어서 이 질문을 우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7대 온실가스 관리와 국제 온실가스 관리의 차이는 어떤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대한민국은 탄소 중립에 CO2만 집중할 것인지 7대 온실가스를 포함할 것인지 또는 서산시는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을 듣고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서산시 관련된 온실가스를 분석을 많이 해보진 않아서 두 번째 질문은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그런데요. 일단 우리나라랑 국제사회 온실가스 관리의 차이점은 관리는 똑같습니다. 지금은 2006년 IPCC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조금 차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제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의 배출권을 우리 감축량으로 산입해서 이렇게 상장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다른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좀 다른 차이점이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워낙 우리 같은 경우는 급속한 산업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굴뚝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고육지책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산의 특징들은 저도 잠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산업 공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국가에 요구할 부분이라 이 국가에 요구할 것들을 국가에서 한 계획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산시에서. 그래서 국가 계획에 산업 공정 부분을 어떻게 우리 서산시에 적용할 건지를 보고 그게 조금 더 일찍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서산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예전 혹시 하실지 모르지만 미세먼지 한참 유행할 때 전국 화력발전소에 방지시설 설치하는 걸 충남에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많이 밀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당겨서 충남에 먼저 설치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야 되는 게 서산시에서 해야 될 역할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어디나 비슷하겠지만 우리 시민들께서 하셔야 될 부분은 사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미미합니다만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만들고 그 부분을 행정에서 좀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서산시는 이제 수소 도시 조성을 위한 이제 계획을 또 수립한 게 있어요. 또 그거고 탄소 포지 활용 소재 실증 지원 센터를 구축했고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 개발 및 평가 기반 구축 이런 거를 또 하고 있고요. 산림형 복지 조성을 하고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이런 계획을 해서 실행 중에 있고, 또한 도시망공교통 UAM에 대해서 연구를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을 유치하고자 이제 노력하는데, 이런 구축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서산시가 정부 정책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구조 재조정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고 계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서산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제가 국가 정책이나 뭐 도 정책 그리고 우리 시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국가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가 왼쪽으로 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산시도 오른쪽으로 가되 왼쪽의 걸 지켜는 봐야 된다. 그 모니터링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요. 보시면 수소도시나 그러니까 CCU 실정사업센터 같은 경우들은 그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국가 주도로 가고 있는 사업에 우리 서산시의 기본 그 기반 시설이라든지 인프라들이 적절하기 때문에 아마 실행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국가 정책에 따라서 나가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산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이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추가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산을 100년 전부터 우리 집 그 선산이 있어요. 이거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인정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건 인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성을 인정받으려면 거기다가 뭔가 이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뭐 재조림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마 산림 분야, 산림 복지 관련한 부분들이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아마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항공교통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정확히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이런 부분들도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드론처럼 이동 시간 감소라든가 아니면 들어가는 에너지 양을 줄이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감축으로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가 주도로 하는 사업들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해야 될 거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들 중에 대부분은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서산시에서도 좀 더 거기서 우리가 감축량을 더 찾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가면서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앞서서 소비된 관계로 여기서 제 토론과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윤경 토론위원님에 대한 이상준 박사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정부가 이렇게 잘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으로 결론이 되네요. 그 다음에 우리 최민수 토론자님 토론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최민수입니다. 예, 오늘 기후위기와 충남 서산시 탄소 중립 추진 방안 토론에 증언해요.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중 해양 오염의 주범인 미세 플라스틱의 현 상황 등을 살펴 우리의 그 일상 속 시민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고 또 일상 속 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 뉴스 일기예보를 꼼꼼히 챙겨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산업화 이후 물질 분명에 대한 산물로 파생된 환경 오염으로 인한 태풍이라든지 가뭄, 미세먼지, 해양 오염 등이 우리 생활을 위협하고 있기에 생활 패턴마저도 이처럼 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제기구 및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 시행 중에 있지만 우리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은 아주 미미한 그 수준으로 더욱 기후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 실행만으로는 우리의 건강이 당장 위협받고 있는 현실임을 자각하여 시민 스스로 환경 오염에 대한 관심과 각성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한 적극적 실천하는 생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현실입니다. 오염원 중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세안제, 치약, 맥주, 소금 제품 등 이런 생필품 중에는
물의 오염의 주범인 미세 플라스틱이 대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뭔데 바다나 강을 오염시키냐 하고 반문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풀어보면 그냥 우리 주변에 일상 속에 쓰이고 있는 플라스틱 물건들이 부서져서 작게 조각이 나면 그것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0.3mm에서 5mm 미만 크기의 조각을 말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는 무수히 떠다니는 플라스틱 조각이 약 5조 2,500억 개 정도로 그중 92%는 미세 플라스틱이 차지하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통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양의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데에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상 쓰는 치약이라든지 세정제, 또 스크럽 등에 포함되어 있어 아무 의식 없이 사용되고 또 하수구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너무 작아서 하수처리 시설에 걸러지지도 않고 강이나 바다로 그대로 유입된다고 합니다. 우리에 의해 버려진 플라스틱이 바다에 흘러 해류를 타고 바다를 떠돌며 파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로 인해서 점점 작은 조각으로 되어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져 바다에 어마어마한 양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로 흘러간 미세 플라스틱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작은 그 미세 플라스틱은 물고기 알로 보일 수 있어서 바다 새들이 먹이로도 먹고 있으며 거북은 비늘을 해파리로 인해서 또 먹기도 하고요. 또 고래는 썩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우리가 파열되어 죽기도 한답니다. 물고기는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와 인간의 몸에 축적되어 우리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우리들은 바다 생물 외에 다른 경로로도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에 담긴 지금 우리가 늘상 쓰는 이 생수통이요, 그 다음에 수돗물, 맥주, 또 소금 이런 등에는 높은 농도의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답니다. 은연중에 섭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섭취하게 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은 매주 5g 정도, 약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무게를 섭취하고 있다는 세계 자연기금의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섭취된 미세 플라스틱은 장폐색을 유발하고 에너지 할당 감소와 성장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일부 국가들은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규제 등을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법제화하여 일부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은 미미한 수준으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범정부적 및 지자체 차원에서 육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바다 유입 차단을 위한 규제 마련과 더불어서 해양으로 유입된 플라스틱이 시간이 지나 미세 플라스틱으로 진행되기 전 최대한 수거해야 하며 해양 쓰레기 피해 저감을 위한 국가적 모니터링 체계 등을 정비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계도가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일상 속 개인들은 플라스틱 사용 자제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함과 더불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가꾸어 아낄 때만이 우리의 건강도 지켜질 것입니다. 예, 저희 요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요. 제도 질의사항을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신 발제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 서산시 탄소중립 정책 제안 두 번째 관리 가능한 지역 인벤토리 구축에 대해 즉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대한 충청남도 및 서산시의 운영 실태를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에너지 소비의 주체이자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이며 에너지 생산과 배분의 주체로서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또한 규제자와 개발 주체이자 시민의 소비 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역할로 온실가스를 규제하고 감축하는 데 있어 배출량을 기반으로 하는 효율적, 즉 이상적 적용 방식의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잘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제15조인데요. 조례 내용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 충청남도 및 서산시의 조례 제정 여부 및 현 운영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실시한 서울형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의 결과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관리 가능한 인벤토리 구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배출량 기반은 이상적인 거죠. 이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된다라는 거고, 그게 지역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특히나 광역시 이외에는 상당히 어렵죠. 광역시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를 비롯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서울형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도 보면 서울이나 광주도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예를 들면 서울도 마찬가지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 건물 그리고 수송 부분만 실시간으로 배출량이 모니터링 됩니다. 그러면 그게 있으면 뭐가 가능하냐면 어느 지역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실제 뭔가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책 대안들을 바로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본 거는 서울하고 광주하고 수원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인데요. 그런 대도시들은 이제 당연히 그 구축 가능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관리 가능한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서울시나 광주는 꽤 많은 양을 차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시나 광주는 공정이나 산업공정이나 에너지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서산시는 전체 배출량, 저기 대산이 들어가는 전체 배출량 관리를 실시간으로 못하겠지만 그렇게 건물이나 뭐 에너지 분야를 제외한 부분은 어느 정도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구축을 해서 첫 번째 그 탄소 중립 기본 계획을 만들면서 그 구축 로드맵 같은 걸 좀 만들고 처음부터 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처음에는 건물 부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100%를 다 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 시스템을 100% 다 만들 수 있다면 국가에서도 만들었겠죠. 근데 국가에서는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전혀 만들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지자체는 계속 강조하는 현실적인 그 관리인 사업 기반, 감축량 기반 관리를 하되 우리 관리 권한에 있는 일부분만이라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든 아니면 엑셀 시트도 좋습니다. 그런 걸 만들어서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최유수 토론자님에 대한 질문, 이상신 발치자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결론은 우리 개인들이 이런 일상생활 환경에서 이런 개인적으로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 동참하는 것들이 우리 자연환경도 지키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어지네요. 그 다음 우리 박상무 토론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상신 발제자님으로부터, 이상신 박사로부터 우리 현안, 우리나라 또 세계적인 부분까지 결국은 뭐냐, 지구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 지구를 막 썼다. 그래서 이 지구를 그냥 내버릴 것은 안 된다. 특히 탄소로 인해서 이 기후변화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여기에서 뭐 결론을 뭐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상신 발제자님 저는 질문 없습니다. 이 망가진 지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이걸 살리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같이 시간을 갖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만 그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플라스틱 또 뭐 저 집에서도 음식물 분리수거 잘하고 있습니다. 막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세계적으로 이 강대국들, 선진국들, 미국이라든지 유럽 이 사람들이 많이 이 지구를 파괴시키는데 앞장섰단 말이죠. 잘 사는 사람들이 이 지구를 망가뜨린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강대국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국 국민을 위해서 또 대통령이라든지 무슨 선거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쉽게 잘 사는 부분, 주는 부분만 생각하지 뭐 조이고 뭔가 불편하게 하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봐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환경과 관련돼서 많이 주장합니다만은 녹색당이라는 거, 녹색 정치라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보면 생태당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또 수소협력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 일단은 이 사회를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간에 정치에 일단은 좀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앞서갑니다. 그리고 물론 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면입니다. 정당의 역할이 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녹색 정치, 환경을 생각하는 이런 정치, 정당, 정치인들을 제도권 내에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국회에 입성을 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지금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뭐 의석수를 확보해서 원내에 진출하게 해서 이 사람들이 떠들어주고 이 사람들이 정부를 상대로 하는 게 또 뭐 세계를 상대로 하는 것이 가장 영향력이 있다,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녹색당이라는 당이 있는데 맨 처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호주에서 1972년도 녹색정치 녹색당이 만들어졌는데 한 100여 개 나라가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그 녹색당이라는 데가 지금 집권당으로서 연정을 구성해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그만큼 독일에서는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환경을 중요시하고 녹색 정치를 주장하는 또 당으로 볼 때는 뭐 녹색당이라고 꼭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정당에서 원내로 진출을 해서 국가적인 아젠다 또 우리의 삶을 앞으로 그래도 대변해주고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데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지역과 관련돼서 제가 감히 그냥 말씀 하나 올립니다. 앞으로 저는 대세는 수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화력발전이라든지 뭐 지금 원자력도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에너지를 쓰고 나서 남는 게 물만 남는 것은 수소 에너지뿐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서산이 수소를 강조하면서 수소 운행열차를 한번 추진하자. 내세운 겁니다. 수소 운행열차 시범사업으로 성현 테크노빌에서 서산 시내까지 아니면 이것이 연결이 돼서 대산까지 수소 운행열차를 주착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정부에 계속 타진하고 또 이것이 하나 이슈화가 돼가지고 우리 서산이 청정서산 수소 운행열차의 시범지역 더군다나 우리 가로등만 국가해양정원 지정 지금 문제 있습니다. 갯벌 중요합니다. 이 나무 숲보다도 이 갯벌이 탄소를 4배나 더 흡수합니다. 가로등만 저 갯벌에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정수기 물 정수하는 그 역할을 저 가로등만 갯벌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국가정원 지정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등만 국가정원 지정도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서산에서 제일 요구를 했고 물론 민항이 있습니다만 민항 얘기는 빼겠습니다. 서산에서 추구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국가 기관 사업으로 동서횡단 내륙철도입니다. 서산에서 울진까지 철도를 놔달라.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으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 아직 채택이 안 됐는데 이런 철도의 중요성을 더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서산역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기분 좋은 일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비행기 운송보다는 철도, 수소철도로 교통수단을 가자라고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는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 기초자치단체에서 서산의 이미지 제고 또 우리가 서산의 새로운 모습을 내보낼 수 있는 수소열차 운행을 전 세계에서 지금 독일에서는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에서도 곧 2023년 5년도부터 운행합니다. 유럽에서는 이것이 있는데 수소열차에 대한 서산시가 선구적인 이슈화를 가지고 움직여준다면은 환경서산 또 청정서산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나. 물론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하고 용역도 하고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한번 저는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우리가 제 200년 전에는 인구가 10억이었습니다. 1800년도 10억이었는데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입니다. 10억 명이 먹고 살던 것이 80억이 먹고 살다 보니까 파괴를 하고 또 우리한테 유리한 것을 막 가져다 씁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것을 그대로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지구 지금 뭐 재난, 재앙 많습니다. 그리고 신종 전염병 뭐 이거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수소에너지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서산이 수소 운행 열차를 한번 시범사업으로 내세워서 한번 좀 역점사업으로 한번 추진해달라 하는 부탁으로 오늘의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무 토론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토론자님들이 이렇게 너무 열렬히 그동안에 공부하시고 발표하시다 보니까 한 30여 분이 지났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토론자님들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서산시의 그 기후환경 위기와 이 탄소 중립에 관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발표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는데 결론은 오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국가나 지방 정부는 이런 석탄이나 이런 화석연료, 이런 가스, 석유 이런 것들을 태워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태양이나 바람, 수분을 이런 것들을 에너지로 만들어서 쓰는 이 재생 에너지 사용이 기후환경이라든가 이런 탄소 중립에 아주 적극 실천하는 길이라 이렇게 결론이 되어집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론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희전이